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인턴 수련의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인턴 과정 대신 2년 임상 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의사 면허 외에 진료 면허를 발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의사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의사와 달리 한의사 수는 넘쳐나는 만큼 의료체계 안에서 인력을 조정하자는 건데 한의계와 의료계 모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은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성인의 54.9%가 해당하는데 해당자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거나 알더라도 치료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그린란드 빙하의 녹는 속도가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한 해 평균 5에서 6m씩 녹았던 빙하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엔 25m씩 녹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쥐의 배아 세포를 배반포로 성장시키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의 포유류의 번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건데 방사선 노출에 의한 별다른 DNA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은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자료를 보면 당뇨병 고위험군을 말하는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성인의 54.9%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당뇨병 진료 환자 수는 370만 명 정도로 5년 전보다 21% 증가했고 진료비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38%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치료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 이하를 유지해 복부 비만을 예방하고 운동과 금연 절주로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토종 유산균을 발견해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94만 명. 보건당국은 추정 치매 환자가 올해 100만 명에 근접해 2030년 142만 명, 2040년 226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치매의 주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분석 결과는 나왔지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마땅치 않은 현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억제에 효과가 있는 토종 유산균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를 발견해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실험 결과 이 유산균은 알츠하이머병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쌓이는 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츠하이머 모델 마우스에 개발 유산균과 유제품을 90일간 장기간 급여했을 때 뇌내의 원인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유산균은 현재로선 치료제가 아닌 예방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유에서 분리한 유산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장기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토종 유산균 활용을 원하는 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해 제품화를 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유산균이 본격 상용화되면 국내산 유제품의 소비량 역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을 넓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3년 동안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서 현재는 고사 상태입니다. 의사를 대면한 지 한 달 내에 같은 질병으로만 비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이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직접 대면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진료를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방문 시점을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60일 내 재방문하면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의사단체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결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지 약물 처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처방이 금지된 마약요약품 줄줄 새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네,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부족 대책의 하나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정부는 시범 사업인 비대면 진로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수련의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과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여러 과를 도는 인턴 과정을 개선해 필수 의료 과정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의대 졸업 후 1년 인턴을 마친 뒤 3, 4년 동안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데 인턴 과정을 확대해 필수 의료 분야 임상 수련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년 임상 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의사 면허 외에 진료 면허를 발부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수련 체계는 65년 동안 변화가 없어 의료계에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필수 의료 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방안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럴 경우 폐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기존 한의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의계와 의료계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 한의대 입학 정원은 정원 외 선발을 포함해 800명 정도입니다. 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대 정원 일부를 빼서 의대 정원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와 달리 한의사 수는 넘쳐나니 의료체계 안에서 인력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의사의 경우 당장 내후년부터 2,000명 넘게 인력이 부족하지만 한의사는 오히려 600명 정도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쯤 뒤면 그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역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료 인력의 수급 체계에 대한 장기적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지역의 한의대를 아예 의대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갖춘 학교에서 한의대는 최소 정원인 40명만 남기고 나머지 신입생 정원을 의대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초음파 기기 등으로 한의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의사협회도 한의사 수를 줄이는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던 방안인데 일단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의대 한의전 750명은 이제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각 의대의 수용 현황, 그다음에 각 의대가 수용하려고 하는 의사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이른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한의대 측의 반발이 거세지만 한의사협회는 회원 94%가 찬성한다며 정원 조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난 20년간 5배로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은 그린란드 지역 빙하 1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년간 녹는 속도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빙하를 찍은 위성사진과 20만 장의 과거 사진 등을 통해 지난 130년간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 한 해 평균 5에서 6m씩 녹았던 빙하들이 최근엔 25m씩 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2만 2천 개의 빙하들은 기후변화가 대륙빙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주 사용되는데 그린란드 대륙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지구 해수면이 최소 6m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 이상 수준을 유지해 전국의 기상 가뭄이 정상 수준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로 기상 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입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11월과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1%로 평년의 119%입니다. 어느새 날씨가 추워지면서 잠자고 있던 난방기기를 꺼내 사용하기 시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매년 겨울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파 속에 화재가 발생했던 제주도의 한 가정집입니다. 온 집안이 새카맣게 타버렸는데 집을 비운 사이 켜져 있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8,200여 건, 매년 겨울 1,6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가 원인으로 올바른 난방기기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전기장판과 히터 등은 꺼내서 바로 쓰기보다 전원을 연결하고 1시간 이상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노후된 전기장판이 접힐 경우 안에 들어있는 열선이 끊어지거나 과부하가 걸려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되도록 접히지 않게 사용하시고 보일러를 사용할 땐 미리 보일러실을 청소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난방기기를 사용하는데 타는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사용해 선이 꼬이는 경우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수. 특히 잠을 잘 때 두꺼운 이불을 전기장판 위에 깔거나 히터를 이불이나 침대 근처에 두는 건 위험합니다. 추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라텍스를 사용하는 이런 그 특정 소재의 이런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발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한 수도 동파 방지 등에 쓰이는 열선에는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유를 사용해야 하는 보일러에 휘발유 같은 다른 기름을 넣는 건 금물입니다. 나무 땔감을 쓰는 화목 보일러는 주변의 장작 등 가연성 물질을 치워주는 게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 경보 감지기 등을 갖춰두고 자주 점검해야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태양계에는 지구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행성이 있죠. 바로 금성인데요.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비슷할 뿐 아니라 거리도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쌍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구와 금성 두 행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금성의 변화를 탐구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금성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32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이연주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질량,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쌍둥이라고 불리는 금성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금성은 우주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소련의 큰 관심을 받았던 행성입니다. 금성과 지구는 태양계 내에서 그 물리적 특성이 가장 유사한 행성인데요. 질량은 물론 사이즈도 비슷하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도 가장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 유사함은 초기 태양계 형성 시 두 행성이 비슷한 구성 성분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최근 세계적으로 금성 탐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비슷한 시작점을 가졌던 두 행성이 너무나 다르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생명체를 갖기에 좋은 환경인 것에 비해서요, 금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두 행성이 이렇게 다르게 변화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최근 과학자들 사이에 금성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핀 중요한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금성이 분명 생명체를 갖기 어려운 현재의 상태가 된 어떤 과정이요, 지구와는 다르게 겪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지구와 금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성 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성에는 한 세기 전에 처음 관측이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미확인 흡수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관측한 과학자는 이를 금성구름의 높이 차이로 알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시대 관측 자료들을 통해서 구름의 차이보다도 어떤 알 수 없는 흡수체가 구름 입자들 사이에 혹은 구름 입자 자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흡수체의 정체를 알고자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들을 여러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중 어떤 후보도 관측적으로 보여지는 특성과 기대되는 고도, 그러니까 금성 지표에서 약 70km 고도에서 유지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미생물 혹은 유기물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아무래도 실측 기기를 금성 구름으로 직접 보내야 알 수 있겠죠. 네, 현재 IBS에서는 금성 장기 관측 프로젝트 클로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성에는 슈퍼 로테이션이라 불리는 바람이 구름 상층에 존재하는데 그 풍속이 지구의 초강력 태풍과 비교해 본다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큰 규모로 지난 10년간 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성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바로 클로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로브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탐사선들과 연계한 지상 망원경 관측 수행이고, 두 번째는 지구 저궤도에서 금성을 관측할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카츠키와 미래 탐사선들 사이의 우주 관측 자료 공백기를 메우거나 두 탐사선들과 함께 비교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관측을 수행하는 것은 단일 탐사선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기의 노후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클로브 프로젝트는 저궤도 위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초소형 위성을 우주에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바로 전의 위성을 새로운 위성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즉 3년마다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면서 15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금성을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첫 트랙을 활용해서 지상과 우주 관측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클로브 프로젝트의 주된 활동이 될 겁니다. 금성의 장기적인 변화를 추적하여 현재 금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성 연구는 태양계 내 한 행성에 대한 연구만이 아닙니다. 금성과 지구의 차이, 즉 그 분기점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내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겁니다. 지구의 기후가 얼마나 생명체의 위협적인 환경으로까지 변할 수 있는지 금성을 통해 파악해 나가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되겠죠. 그리고 관측적인 차별성을 찾아낸다면 외계 행성들 속에서도 금성형 혹은 지구형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행성과학자들이 금성을 비롯해 다른 태양계 행성들에 대한 이해를 제약 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과학도시 오늘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과학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도시인데요. 고층 빌딩과 잘 닦인 거리가 인상적이고 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도시국가라는 단어를 보고 이미 어딘지 예상하신 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오늘의 과학도시는 싱가포르입니다. 네. 이 국토는 좁지만 글로벌 금융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홍콩과 1, 2위를 다투는 아시아 금융허브기도 하고요. 이 전 세계 최대 수준의 항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물류 허브기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는 인공지능의 도시로 더욱더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오늘의 과학도시로 소개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금융과 무역이 유명한 나라인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런데 도시국가라고 우리가 보통 소개를 하잖아요. 그 정의가 뭔가요? 네, 도시국가는 한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자치국가인데요. 이 현존하는 도시국가로는 싱가포르와 그리고 모나코, 바티칸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 국토 면적이 도시 수준으로 작은데 이 도시가 국가의 기능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시 안에 공항과 항만,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던가 발전소, 군부대와 같은 국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서 이 다른 일반 도시들보다는 복합적인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활약할 여지가 더 많은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둘러볼 싱가포르의 경우는요, 도시 면적이 734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약간 큰 정도이고요. 이 인구는 6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네. 이 자체적인 물류 체계와 또 달러라는 통화, 그리고 군사력 등을 갖춘 다방면으로 이 국가의 기능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이 도시 국가인 편입니다. 네, 정말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뭐 물류와 금융 등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의 진정한 저력이 과학기술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매년 국가별로 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이 국민의 디지털 지식이라던가 스마트폰 보유율, 또 미래기술 준비도 등을 평가해서 이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서 싱가포르는 항상 상위권을 랭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에 이어서 싱가포르가 4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위를 보면은 아시아 전체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디지털 기술 가운데서도 이 인공지능에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순위를 보면요, 1등 미국에 이어서 싱가포르가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의료와 교육,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기준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이 상위권 국가일수록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이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곳에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분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싱가포르가 물류와 무역의 허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 항만공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싱가포르 항만공사의 모습인데요. 이 항만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일정표 작성인데요. 여기 일정표 작성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렸습니다. 일정표 작성은 이 배와 화물의 각각의 도착이나 출발 시간, 그리고 이 항만의 날씨 조건, 그리고 항만 내 다양한 활동이나 사고, 이런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돼서 굉장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이 조금만 이 시스템이 지연이 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자원 손실이라던가 사회 불편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이 활약해서 이런 위험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항만사에 적용된 시스템이 이 화물업체와 협력업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작업 매칭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화물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항하는 횟수를 50% 줄였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연간 1000만 킬로그램이나 감소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간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데다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의료계에도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죠. 원격 진료가 눈에 띕니다. 싱가포르는 원격 진료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현재는 환자가 화상으로 의사와 만나서 진료를 보고 약물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원격 진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술 정도만을 제외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집에서 가능하도록 원격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 건강 기록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의료비 청구 속도 등 모든 의료 체계가 좀 더 빨라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원격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된 덕분인지 글로벌 원격 진료 앱인 링MD도 싱가포르에서 개발됐거든요. 링MD는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100개국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앱입니다. 네, 항만 운용부터 또 의료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적용 분야가 있을까요? 네, 이 밖에도 교육이나 국방, 보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교육부 주도하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대학교에서 이 챗GPT를 사용한 이 표절을 막기 위해서 표절 검사용 제로 GPT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는 겁니다. 제로 GPT를 한번 직접 이용해 봤는데요. 먼저 챗GPT의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챗GPT가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제로 GPT에 입력을 하면요. 챗GPT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 글 전체에서 AI가 작성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 숫자로 보여주거든요. 네, 한때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주목받으면서 교육계에서는 표절 문제가 이 학생들의 학습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곤 했었는데요. 싱가포르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싱가포르이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일단은 지난해는 인공지능 분야에만 벤처 캐피털 투자가 18억 7천만 달러 이루어졌다고 보고됐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시장이 지금의 1.5배 수준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 부분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싱가포르에 입주를 이미 한 금융기업들을 활용해서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 구조를 장려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 혁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추세인데요. 이 싱가포르의 경우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AI를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힐 정도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을 때 성적이 가장 좋은 나라가 싱가포르였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환경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과 무역 허브를 넘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허브로도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좀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참고할 점이 좀 굉장히 많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쥐 배아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의 포유류의 번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건데요. 우주에서 인간의 임신과 출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화성 거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여성 우주인.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출산합니다. 영화는 화성에서 태어나 자란 한 소년이 아빠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지구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우주에서 임신과 출산이 정말 가능해질까? 일본 연구진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쥐의 배아세포를 성장시키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주 환경에서 배아의 생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신한 쥐의 수정란을 냉동시킨 뒤 지난 2021년 8월 스페이스X 로켓을 실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냉동된 배아를 해동한 뒤 특수장치에서 나흘 동안 배양한 결과 배아가 태아와 태반을 만드는 전구세포인 배반포로 성장했습니다. 또 지구로 가져와 DNA를 분석한 결과 방사선 노출로 인한 별다른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력 유무가 배아의 초기 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포유류가 우주에서 번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이 연구 결과는 지난달 27일 국제학술지 아이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생식이 가능하다라는 그냥 아주 원초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배아를 4일 넘게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 배아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배아를 해동하고 배양하는 기술, 이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우수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난 2020년 중국 연구진도 우주에서 배아를 성장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배반포 형성률이 떨어지고 배아세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 연구가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이번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배양한 배반포를 쥐에게 이식해 실제로 출산까지 가능한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는 지상 외에도 인공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30년쯤 상용화가 목표인 6G 통신이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대규모 재난 현장. 현장에 파견된 구조대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와 통신을 합니다. 지상 기지국은 역할을 못하지만 위성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6G 통신은 지상 기지국에 저궤도 위성을 추가해 통신망이 구성됩니다. 대당 10억 원 정도의 통신위성 200대를 지상 300에서 600km 궤도에 올립니다.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영 지역이 없는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비행기나 배에서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통신 지연 현상도 사라집니다.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촬영하면 그 정보를 홀로그램으로 공연장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고 공연장 영상을 TV나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홀로그램 선생님을 만나 1:1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6G 통신의 상용화는 2030년쯤 가능해집니다. 특히 5G까지는 선진국이 비전을 만들고 우리는 따라가는 상황이었다며 6G부터는 우리가 세운 비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더 선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6G 통신 개발에 예를 들면 국제 표준화 선점 내지는 산업화 견인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이어지던 통신망이 이제는 우주 공간을 포함한 입체망으로 바뀌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은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과수원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를 수 있는 협동 로봇 이야기인데요.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지난 추석에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던 사과. 찬바람 불면 출하가 시작되는 새로운 품종 부사 수확기에는 사정이 좀 나아질까? 올해 부사도 홍로랑 마찬가지로 봄에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올해 부사 작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40% 50% 정도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귀해진 사과를 수확할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과 상자를 운반하는 일. 박스에 담아져 있는 사과를 수확 후에 운반하는 거하고 이 20kg가량 되는 사과를 들었다 놨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 일을 도와주는 이른바 운반용 협동 로봇. 사과 상자를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까지 과수원 밖에 있는 이동 차량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리모컨 조작이지만 사람을 따라다니며 스스로 움직이는 AI 협동 로봇까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율운행 그리고 추정운행 2가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물건을 담으시면 로봇이 자동적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운반하고 되돌아오는. 네, 이 협동 로봇의 동력은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방식인데요.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6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이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 능률은 30%가량 좋아졌고 인건비는 5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협동 로봇은 사과나 감귤 농장 등 우선 국내 농가에 보급하고 일본이나 유럽, 베트남 등지로의 수출길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해외 배송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국내에도 24시간 로봇이 관리하는 대규모 첨단 물류센터가 본격 가동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수많은 로봇이 건물 2층 높이의 적재함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인천 글로벌 물류센터에서 본격 가동을 준비 중인 첨단 물류 시스템 오토스토입니다. 이곳 오토스토어에서는 140개의 로봇이 24시간 움직이면서 7만 개가 넘는 물건 상자를 정리하고 또 작업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물건을 분류해 골라 담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게 자동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공간 효율은 늘고 작업 시간은 대폭 줄었습니다. 오토스토어 도입 후 공간 효율성은 4배 늘어났고 일 처리 물량은 2만에서 3만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토스토어와 같은 최첨단 물류 기술을 활용해 GDC 운영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큰 비용을 들여 첨단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건 급성장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제품 구매가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97조 원 수준이던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배송 시장은 3년 뒤인 2026년 83% 늘어난 17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천의 글로벌 물류센터 역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일본, 호주 등 해외 주문 물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보다 해외 경쟁으로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류센터의 운영 비용이나 시간 효율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로봇이 그 일을 대표해 주면은 24시간 운행을 할 수 있고.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혁신을 거듭하는 첨단 물류 시스템을 따라잡기 위한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인천공항에 자율주행 셔틀 차량이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 곳곳에 누비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이젠 야간 운행도 준비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가 일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하는 자율주행 셔틀. 1여객 터미널과 장기 주차장 구간에서 노선을 순환하는 정기형 한 대. 키오스크와 홈페이지로 이용을 신청하는 예약형 한 대로 운행됩니다.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차량 이동이 한산한 장기 주차장에서는 전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차량 이동이 많은 1터미널과 장기 주차장 사이에서는 비상시 대응을 위해 사람이 직접 운전합니다. 앞으로 1터미널과 2터미널을 연결하는 셔틀, 2터미널 내 개인형 이동 장치 등으로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공항의 모든 셔틀버스를 10년 내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모두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의 셔틀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적용된 곳은 공항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앞에도 자율주행 순환버스가 정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는 안전성이 입증돼 구간을 1km 넘게, 운영시간도 1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상암과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서울에서 5번째로 국회 앞에도 무료 자율주행 셔틀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합정역에서 동대문 흥인지문 구간에는 올해 안에 세계 최초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이 대중교통의 형태로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초소형 인공위성 스타트업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 옵저버 1A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국내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상업용 초소형 위성을 발사에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나라스페이스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공군기지 발사장에서 관측 위성 옵저버 1A호를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궤도 투입 후 10분 뒤 옵저버로부터 신호를 수신했으며 1시간 20여 분 만에 양방향 통신에도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옵저버 1A호는 2리터 생수병 4개를 묶은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고도 525km에서 너비 1.5m 이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췄으며 원하는 지역의 지구 영상을 하루 한두 차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는 옵저버의 개발 전 과정을 자체 수행했는데 구성품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옵저버 1A호의 쌍둥이 위성인 1B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요즘 도로는 물론 인도에서까지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킹란이라고 불리는 이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자 법적 허용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주차된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 명만 타야 하는데도 2명이 탔다가 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심지어 4명이 같이 타고 도로를 질주하기도 합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킹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탓에 운전하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소리 없이 막 이렇게 막 오니까 그 체감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위험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고 날 뻔한 적도 엄청 많고. 보행자도 위협을 느끼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인도마저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탓입니다. 걸어갈 때 뒤에서 이렇게 오시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가끔 튀어나오다 보면은 깜짝 놀라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걱정될 정도로 위험하게 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는 4년 만에 10배, 숨진 사람도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 건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충돌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고 허용 속도인 시속 25km로 달리다 부딪혔을 때 충격은 자전거의 2배가 넘습니다. 바퀴 사이즈가 자전거보다 작고 10인치죠. 10인치로 이제 작고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높은 관계로 뭔가 충돌을 했을 때 이 완충할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보다 매우 적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최대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가 처음 킥보드 공유회사와 협의해 이번 달 말부터 시속 20km까지만 달릴 수 있도록 장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훈입니다. (1학년부터요) (6학년까지요)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많이 가질수록 인기가 좋으니까 계속 조르는 것 같아요. 스티커 때문에 빵 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 어린이들이 빵을 사지만 정작 빵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떼었다 붙이는 스티커, 띠부실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 스티커 151마리 다 모았어요. 50마리 넘게요. 따먹기도 할 거예요. 모 제과업체에서 경품으로 주는 딱지가 인기를 끌자 초등학생들은 이를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따져만 하고 과자는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리지 뭐. 제가 보면 야단을 많이 칩니다. 다마꼬치를 갖고 싶어요. 재밌고 귀엽잖아요. 어릴 적 학교 앞에서 사서 정성스레 키우던 병아리가 이제 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다마고치 게임기는 초등학생들에게는 필수품처럼 돼 있습니다. 놔두면요 죽게 돼가지고 계속 하게 돼. 자판기처럼 생긴 카메라 앞에 청소년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른바 스티커형 즉석 사진을 찍어주는 카메라입니다. 전화카드나 다이어리, 피통 같은 데다 붙이는데 이 사진이 되게 인기가 많아. 이 스티커만을 모아 사진첩을 만든 여중생도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스티커 사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하루 한 티스푼만 줄여도 혈압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벤더빌트대 연구팀은 중노년층 213명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조절 식단 임상시험에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혈압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주일 만에 참가자의 72%가 혈압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평소 식단에 비해 하루에 1티스푼, 약 2.2g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자 수축기 혈압이 6mm 머큐리 감소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혈압 1차 약물의 혈압 강화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에서 부드럽게 변해 혈관은 물론 조직 손상과 염증을 최소화하는 정맥 주사바늘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웅, 정원일 교수팀은 액체 금속의 일종인 갈륨을 이용해 주사바늘 구조를 만들고 이를 생체 적합성 폴리머로 코팅한 가변 강성 정맥 주사바늘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주사바늘은 체온에 의해 부드러운 상태로 변해 혈관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약물 전달이 가능하며 한 번 사용한 주사바늘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바늘 찔림 사고나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발견이 어려운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건국대 박기수 교수팀은 표적물질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앞타머 선별 기술을 활용해 대장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DNA 앞타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타머는 DNA나 RNA 형태로 특정 단백질과 3차원 결합을 통해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생고분자 물질입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DNA 앞타머가 혈액이나 체액에서 대장암 유무를 알 수 있는 대장암 세포 유래 엑소좀을 검출하기에 충분한 감도를 갖는 것을 확인했으며 물론 앞타머가 엑소좀과 결합하면 신호 전달이 억제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11월 엔지니어상에 LG에너지솔루션 김학균 책임과 로봇앤컴 김남수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김학균 책임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차용 2170 규격 원통형 2차 전지 초기 진원도 확보 공정을 개선해서 에너지 용량을 늘리고 내구성을 강화시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남수 소장은 병의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헬스케어 플랫폼 나아파를 개발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한 명씩 선정해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통제하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죠. 사고를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 도움 없이 주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는 물론 도로 표지판, 보행자, 장애물 등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교통 통제나 방향 지시 등 사람의 수신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 기계공학자 이용구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